만약 지금 당신이 일본이나 영국에서 운전을 하게 된다면 사고 확률이 평소보다 3배쯤 높아질지도 모릅니다. 왜냐고요? 운전석이 우리나라와 반대편에 있기 때문이죠. 익숙하던 감각이 완전히 뒤집히니까요. 일본, 뉴질랜드, 홍콩, 싱가포르. 저는 그 나라들의 도로 위 낯선 오른쪽 운전석에 앉아 직접 운전해 본 적이 있습니다. 창밖 풍경은 익숙한데 세상이 거울처럼 반대로 움직이는 듯한 기분. 좌회전 신호가 들어왔는데 자꾸 정지선에 멈춰서서 기다리고 핸들을 익숙한 감각대로 돌리다 보니 반대편 차선으로 들어갈 뻔한 적도 있었죠. 깜빡이를 켠 줄 알았는데 와이퍼가 작동하고 내비게이션은 좌회전을 안내했지만 몸은 반 템포 느리게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 모든 나라가 운전 방향만 같아도 얼마나 편할까? 왜 이렇게 나라별로 운전석 위치가 다른 걸까? 그 혼란의 시작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한 자루에 칼을 쥐고 싸우던 기사들, 마부가 채찍을 휘두르며 말들을 몰던 시대, 그리고 왼손잡이 나폴레옹과 포드 자동차 모델 T, 수백 년의 역사와 문화, 전쟁과 기술이 얽힌 이야기. 오늘 그 모든 비밀을 한 방에 풀어드립니다. 와우. 고대 로마의 전쟁터. 수백 명의 오른손잡이 전사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태양 아래 반짝이는 투구와 빛바랜 깃발, 손에 꽉 쥔 검. 전사들의 숨결이 가득한 전쟁터. 그들 앞에 놓인 싸움은 이제 시작될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적과 마주쳤을 때 자신의 오른손이 상대방과 가까워야 더 빠르고 정확하게 검을 꺼내 휘두를 수 있었습니다. 왼손에는 방패를 들어 자신의 몸 왼쪽을 방어했죠. 이런 전투 방식은 자연스럽게 도로의 왼쪽, 즉 좌측으로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좁은 길에서 서로 마주칠 때도 칼이 엉키지 않게 지나치기 위해선 좌측이 더 안전했고, 말을 타고 이동할 때도 오른손으로 인사하거나 무기를 다루려면 자연스럽게 왼쪽으로 움직이게 되었죠. 그래서 로마의 길은 좌측 통행이 기본이 되었고 그 관습은 수백 년간 이어졌습니다. 시대는 흘러 마차가 등장했고 마부는 오른손에 채찍을 들고 오른쪽에 앉았습니다. 옆에 탄 귀족이 채찍에 맞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죠. 그러다 보니 말은 왼쪽으로 몰아야 했고 도로 위에서도 마차는 자연스럽게 좌측으로 달리게 되었습니다. 일본에서 운전하던 어느 날, 좁고 혼잡한 도로 위 오른쪽 운전석에 앉아 익숙하면서도 낯선 창밖을 바라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운전석은 오른쪽인데 왜 도로는 왼쪽으로 달리는 걸까? 그 뿌리는 마차를 몰던 마부의 오른손에 들려있던 그 채찍 때문이었습니다. 이 관습은 영국에서 법으로 공식화되었고 자동차가 발명된 이후에도 운전석은 여전히 오른쪽, 도로는 여전히 왼쪽이었습니다. 그렇게 오늘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와우. 저는 여행을 다니면서 우연히 한 가지 흥미로운 패턴을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운전석이 오른쪽에 있는 나라들, 영국, 태국, 일본, 공통점이 있었죠. 바로 그 나라들에는 국왕이 있다는 것. 런던의 궁전 앞, 태국의 왕궁, 일본의 황궁. 운전석과 왕정, 이 두 이미지가 머릿속에서 하나로 겹쳐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운전석의 방향과 군주제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걸까? 그때까진 나름 그럴듯해 보였죠. 그런데 여행을 더 하면서 금세 깨달았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처럼 왕이 있지만 운전석은 왼쪽인 나라들도 있었고, 반대로 공화국인데 운전석이 오른쪽인 나라도 있었죠. 그때 느꼈어요. 운전석의 위치는 단순히 정치체제로 설명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구나. 왕정과 공화국의 구분을 넘어서 역사, 식민지배, 국제관계, 산업기술, 수많은 흐름이 겹쳐서 만들어진 결과였던 겁니다. 그리고 이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은 인물이 있었습니다. 왼손잡이 황제, 나폴레옹. 그는 전투에서 자신의 검을 더 빠르게 꺼내기 위해 군대를 도로의 오른쪽으로 이동시켰습니다. 그리고 프랑스가 유럽 대륙을 정복해 나가며 그의 우측통행 규칙도 함께 퍼져나갔습니다. 우측통행은 그렇게 한 사람의 선택에서 시작돼 제국의 발자취를 따라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와우. 이제 자동차의 이야기는 바다를 건너 미국으로 향합니다. 넓은 평원, 먼지 날리는 비포장 도로, 나무 수레가 덜컹거리고 수많은 말들이 마차를 끌고 갑니다. 미국 땅은 넓었습니다. 2마리, 4마리,
많게는 12마리의 말이 한 대의 마차를 끌었죠. 그런데 마부는 어디에 앉았을까요? 왼쪽 말 위였습니다. 대부분이 오른손잡이였기 때문이죠. 오른손에 긴 채찍을 들고 오른쪽 말까지 휘둘러야 했거든요. 만약 오른쪽에 앉았다면 왼손으로 채찍질해야 했겠죠. 하지만 왼손으로는 조작이 쉽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고 빠른 채찍질은 왼쪽에 앉았을 때 가능했죠. 그리고 이렇게 왼쪽에 앉은 마부는 도로의 오른쪽으로 다니는 게 더 편했습니다. 왜냐하면 도로 중앙선 가까이에 있어야 맞은편에서 오는 마차와의 거리도 잘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오른쪽 끝에 앉아 있었다면 반대편이 잘 안 보이고 더 불안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자연스럽게 우측 통행을 채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1792년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우측 통행을 법으로 정하면서 이 문화는 미국 전역으로 퍼졌습니다. 시간은 흘러 말은 자동차로 바뀌었습니다. 처음엔 자동차도 마차처럼 운전석이 오른쪽에 있었죠. 그런데 자동차는 마차와는 달랐습니다. 속도는 훨씬 빠르고 차량 수는 더 많았고 무엇보다 앞차를 추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생긴 건 이때였습니다. 추월할 때 중앙선 넘어 반대편 차가 오는지 봐야 하잖아요. 그런데 운전석이 오른쪽이면 중앙선이 멀리 있어 시야가 가려졌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운전석은 중앙선 쪽에 있어야 추월할 때 더 안전하다. 운전석은 왼쪽이 낫다. 그리고 1908년 헨리 포드는 모델 T를 세상에 내놓습니다. 세계 최초의 대량 생산 자동차. 모든 사람이 자동차를 가질 수 있게 만든 차. 헨리 포드는 결정했습니다. 미국은 도로의 오른쪽으로 달리니까 운전석은 왼쪽에 둬야 한다고. 모델 T는 대히트를 쳤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가 되었습니다. 그 성공은 운전석 왼쪽, 도로 오른쪽을 표준으로 만들었습니다. 미국의 자동차, 그리고 미국의 영향력은 그렇게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세계는 둘로 나뉘었습니다. 도로의 왼쪽으로 달리는 나라들. 영국, 일본, 호주, 인도, 태국처럼 과거 영국의 영향을 받은 나라들이 대부분입니다. 반면 도로의 오른쪽으로 달리는 나라들. 미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한국처럼 대륙 유럽과 미국 중심의 문화권에 속하는 나라들이죠. 마차의 자리, 마부의 자리, 운전석의 자리. 그 자리를 둘러싼 선택과 역사가 결국 지금의 두 갈래 길을 만든 것입니다. Wow. 하지만 모든 나라가 새로운 흐름을 따른 건 아니었습니다. 영국과 일본은 끝까지 도로는 왼쪽, 운전석은 오른쪽을 고집했죠. 왜 그랬을까요? 이야기는 다시 영국으로 돌아갑니다. 오래전 영국의 기사들은 왼쪽에 칼집을 차고 오른손으로 칼을 뽑았습니다. 적과 마주쳤을 때 자신의 오른손이 상대와 가까워야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도로의 왼쪽으로 다니는 문화가 자리 잡았고, 이 전통은 마차 시절을 지나 법으로도 이어졌습니다. 영국은 좌측 통행을 법으로 정했고, 자동차가 등장한 이후에도 운전석은 오른쪽, 도로는 왼쪽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식민지였던 나라들, 호주, 뉴질랜드, 인도, 남아프리카 공화국 같은 나라들도 이 규칙을 그대로 따랐죠. 그런데 잠깐만요. 일본은 영국의 식민지가 아니었는데? 그럼 왜 따라한 걸까요? 그냥 영국 느낌이 좋아서? 설마. 사실 일본은 근대화를 배우기 위해 영국에서 철도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영국 철도는 좌측 통행이었고 일본도 철도 규칙을 도로에도 그대로 적용했죠. 기차는 왼쪽으로 달리는데 도로는 오른쪽이면 이상하지 않나? 그런 논리였던 겁니다. 그리고 일본에는 사무라이 썰이라는 재미있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사무라이들은 칼집을 왼쪽에 찼기 때문에 길에서 서로 마주칠 때 칼집이 부딪히지 않도록 왼쪽으로 걷는 습관이 생겼다는 이야기죠. 물론 정확한 역사적 근거는 없지만 일본의 좌측 통행을 설명하는 하나의 흥미로운 썰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영국의 전통, 영국의 영향, 철도의 규칙, 사무라이의 관습, 이 모든 것들이 모여 오늘날까지도 영국과 일본을 운전석은 오른쪽, 도로는 왼쪽으로 남게 만든 겁니다. Wow. 앞서 본 영국과 일본처럼 한번 정한 방향을 끝까지 고수한 나라들도 있었지만 반대로 방향을 바꾼 나라들도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극적인 장면은 1967년 스웨덴에서 펼쳐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날을 H의 날이라 불렀죠. 우측 통행으로 바뀐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왜 그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스웨덴은 오랫동안 좌측 통행을 유지해 왔지만 국경을 맞댄 이웃 나라들은 모두 우측 통행이었습니다. 국경을 넘을 때마다 방향을 바꿔야 했고 교통사고도 끊이지 않았죠. 게다가 수입 자동차 대부분도 우측 통행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스웨덴만 혼자 좌측 통행을 고집하기엔 이제 한계에 다다른 겁니다. 그래서 정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모든 차선을 뒤집자. 그날을 위해 1년 전부터 TV 광고, 만화, 포스터, 심지어 캠페인송까지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잠들기 전까지도 우측을 외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1967년 9월 3일 새벽 5시 전국의 차량이 멈춰 섰습니다. 운전자들은 긴장된 얼굴로 기다렸죠. 준비, 이동. 호루라기 소리와 함께 모든 차량이 동시에 반대편으로 이동했습니다. 도로 표지판, 신호등, 버스 정류장까지 하룻밤 사이 모조리 반대편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단 1분 만에 스웨덴의 도로는 좌측 통행에서 우측 통행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놀라운 건 첫날 교통사고가 오히려 줄었다는 사실입니다. 모두가 너무 조심해서 운전했거든요. 사람들은 그날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스웨덴이 반대편으로 넘어간 날이라고. 하지만 스웨덴만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체코슬로바키아, 오스트리아, 헝가리 같은 나라들도 독일의 영향으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방향을 바꿔야 했습니다. 전쟁은 그렇게 나라의 도로마저 뒤집어 놓았죠. 북유럽의 아이슬란드도 스웨덴과 같은 이유로 우측 통행으로 전환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일제강점 뒤엔 일본의 영향으로 좌측 통행, 광복 이후에는 남한은 미국, 북한은 소련의 영향으로 둘 다 우측 통행으로 바뀌었습니다. 운전 방향, 그건 단순한 도로 규칙이 아니었습니다. 역사와 전쟁, 국제관계, 식민 지배, 그 안에는 수많은 선택과 타협이 숨어 있었습니다. Wow. 그리고 그제야 알게 됐습니다. 매일 무심코 지나쳤던 길들 위에도 수많은 사람들의 선택과 이야기가 차곡차곡 쌓여 있다는 걸요. 그런 것들을 한 번쯤 멈춰서 바라보는 순간 익숙했던 일상도 조금은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다음 여정도 함께 걸어가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 작은 손짓 하나가 저에겐 아주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Y월드였습니다. 작은 호기심이 큰 여행이 되는 곳.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Wow.